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의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네, 윤 대통령 4월 26일 다음 달 26일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볼까요? 한미일 공조 강화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한 일본 강제징용이 해법 관련해서 미국과도 같이 한미일 이 공조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가서 이런 결단 배경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일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네, 애 낳는 건 생각도 않는 부부들, 요즘 부부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쌍따옴표가 있죠. 확실한 워라밸, 아파트가 낫다. 그림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를 낳자니 지금 온갖 부담이 누르고 있는데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양육비 부담에 돌봄 역할도 부담이고 일자리도 불안하다 등등. 요즘 부부들의 이 현 세태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계일보입니다. 사람 있다 외침에 불길로 들어갔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김제 소방사의 고 301 소방사 얘기인 건데요. 이 김제 한 주택에서 불이 났고 이 지금 임용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들어갔다가 할아버님을 구하러 갔다가 이 안에서 할아버님과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네, 55% 이게 뭐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 사진 많이 본 얼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쭉 검은 뿔테에 검은 와이셔츠, 검은 재킷. 그런데 여기에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책을 한 권 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 책을 들고 지금 이 미국으로 지금 출국을 하는 그런 모습의 출장길에 지금 딱 찍힌 사진인데 이 책이 눈에 띕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책이 유독 빨개서 눈에 띄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책 제목이 또 눈에 띕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예,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저 장관이긴 하지만 법률가 출신이긴 하지만 네. 요새 정치적인 그 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그 공항에 들고 나갈 때도 네. 아마 카메라에 좀 비치는 것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네. 그 책은 빨간 걸로 보니까 원서 같아요. 네. 예, 국내 번역본도 나와 있는데 저 원서 같은데 저게 이제 고대 그리스 투키디데스가 쓴 책인데 네. 그게 이제 아테네 중심인 델로스 동맹하고 스파르타 중심인 필로폰네소스 동맹 그 두 동맹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테네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적 참여, 국민 참여를 주장했고 네. 스파르타는 아무래도 전제주의적인 그걸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어디가 이기겠어요? 스파르타가 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도 그때 과거에 필로폰네소스 그리스 전쟁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세계 움직임도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때도 그리스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해서 전제주의 국가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네. 지금도 세계가 미국, 중국, 남북한 뭐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리더십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강조한 거 아닌가. 또 망한 아테네는 내분으로 또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비행기 안에서 좀 읽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네. 책에 가장 중요한 문장 저 하나 기억이 남는 거는 네. 이 나라가 망하면은 개인한테 기회가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네. 개인은 실패해도 다시 나라와 함께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 뭐 이런 걸 주장한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 가지 좀 함의가 내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아침에 꼭 복용해야 하는 하나, 유튜브로 지금 잘 복용을 하고 계시겠죠? 유튜브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세요. 네, 코로나 퀴즈입니다. 코로나 퀴즈 기사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년 사교육비가 26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다. 1인당으로 치면 월 41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옆에 같이 그래프가 또 있습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초중고교 사교육비 규모 추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19년, 2020년에 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쭉 지금 빨간색은 초등학생, 그다음 이 약간 초록색 이거는 고등학생, 제일 밑이 중학생인데 어느 것 할 것 없이 지금 다 상승세입니다. 다 올랐습니다. 지금 쭉 다 오른 이런 상황, 대체 이런 상황이 왜 있는 것이냐? 여기 같이 볼까요? 일단 교육당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 대면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력 저하가 이어졌고 여기에 학생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퀴즈들 이 사교육으로 몰렸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다음 경향신문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26조 원, 네, 이건 앞에 나와서던 거죠. 지난해 역대급 사교육비다라고 했는데 여기 볼까요? 지금 사교육비 총액이 2018, 2019 쭉 해서 잠깐 주춤했다가 올라갔고요. 특히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41만 원이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초등학생도 이렇게 늘었고요. 중학생도 늘었고 고등학생도 늘었습니다. 37만 2천 원, 43만 8천 원, 46만 원. 상당히 좀 심각하다면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학교급에서 사교육비 총 규모 및 참여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가 11조 9천억 원으로 타 학교급에 비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사교육비의 규모, 참여율이 모두 올라갔다라고 교육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빨간 줄 같이 지금 보시죠. 올해 교육부의 유, 초중 등 부분 예산 총액이 81조 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이 규모가 국가교육예산의 26조니까 3분의 1에 지금 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상호 위원장님. 지금 이게 사교육비가 국가교육예산의 3분의 1이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복지예산 지출에 아니면 교육예산 지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은 결국 중부담 중복지로 가느냐 네.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의 상태에 남아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분의 부분에서 이 중부담이 아니라 저부담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어떤 개인에게 어떤 그 개인별 보통 그 이제 재산 부유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의 그 편중에 따라서 네. 교육 기회에도 굉장히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 뭐 증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 다양성을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보면 초등생의 경우에 네. 사교육비 증가가 굉장히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이 무슨 입시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그 재능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떤 교육에서의 다양한 교육 환경들 내지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제대로 공교육에서 그 학생들에게 다양성 있는 교육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네. 사실은 공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시스템도 많은 부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중복지 중부담으로 이 중부담 중복지로 갈 거냐, 이 돈을 적게 내고 적게 좀 복지를 좀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공교육에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사교육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일 텐데, 김수민 위원님, 네. 사실 공교육에서 뭐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현재 공교육이 책임져 쥐고 있지 못한 영역이 크고 게다가 이제 경쟁은 더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입시제도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불안감들을 자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고교 서열화 같은 경우도 조금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니와 네. 뭐 불수능 논란이라든지 또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든지 네. 고교 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일단은 사교육으로 가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사교육으로 어차피 교육 시간이 투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서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뭐 네. 교사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라 학교에서 책임지는 시간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사교육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 인력들을 공교육에서 미리 흡수를 하는 뭐 지금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몸값이 너무 올라서 네. 공교육으로 흡수가 안 될 텐데 네. 향후에 이제 미래 인력이라도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를 공교육으로 지금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좀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좀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코로나에 돌봄도 사교육에 의존을 했다. 초등학생의 85%가 학원을 다닌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이 이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그래프인 건데 지금 제일 위에 이 빨간색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의 이 사교육 참여율 2020년에는 69.7%밖에 안 됐습니다만 쭉쭉 올라가서 85.2%.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조금 더 못해서 한 9명 정도는 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안 가면 우리 애만 안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그런 참여율 수치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 돌봄 때문에 코로나 돌봄 때문에 지금 뭐 학원을 보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김병민 위원님. 예, 제가 알기로 자녀가 3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초등학생이시죠. 2명이 쌍둥이여서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네. 1명은 7살이어서 예비 초등학생입니다. 아, 이 기사가 정말 네. 아침부터 보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1인당 초등학교 4교육비가 40만 원이 넘는다고 했지만 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보다 더 지출하는 분들도 많을 거다 생각하고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면 2020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코로나가 갑자기 이 증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 이때 부모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코로나 시대가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공교육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지는 내용들을 다 따라가지 못한 반면 네. 사교육에서 그 부분을 급하게 흡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대표적인 코로나 키즈인데요. 네. 2020년에 입학을 해서 1학년은 학교를 다니는 둥 마니는 둥 다녔습니다. 네. 2학년, 2학년, 3학년이 돼서 학교를 다니지만 이미 코로나 시대에 공교육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교육 격차가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네. 사교육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등학교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더 확산되는 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교육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빠듯한 분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격차가 어린 시절부터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네. 큰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짓누르고 있어서 저출산부터 이뤄지게 되는 양극화의 모든 문제들까지 이 사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지금 정부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사교육 뭐 있는 집은 보내면 되는데 없는 집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부분을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저희 방송을 좀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